혼수도 안 해온 주제에 무슨 해외여행을 따라간다고 그래? 정신 좀 차리고 집에 가서 청소나 제대로 해놔! 시어머니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러 떠나며 제 딸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돈을 모아온 딸아이의 적금을 사위가 몰래 훔쳐서 해약했고 그 돈으로 시댁 식구들만 영국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죠. 딸아이는 공항 바닥에 넘어져 울부짖었지만 사위는 아내를 밀쳐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웃으며 출국 게이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시댁 인간들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는 해외여행을 지옥여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65세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0년 전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치동 학원가 골목에서 작은 리어카 하나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썰고 고추장 양념을 만들고 리어카를 끌고 선릉역 학원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그런 날들이었죠. 겨울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고 여름엔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지혜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도 저만큼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엔 제 장사를 도와줬죠. 그렇게 15년을 쉬지 않고 일했고 번 돈으로 하나둘씩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대치동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 건물이 오르면서 더 큰 건물로 갈아탔습니다. 그렇게 역삼동과 청담동에도 건물을 사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25년 전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맹점 3개로 시작했지만 리어카 시절부터 지켜온 맛의 비결과 정직한 재료 사용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280개 가맹점을 거느린 현숙이네 떡볶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강남 빌딩 3채의 임대 수입만 해도 한 달에 2억 원이 넘고 현금 자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재력가가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몸에 밴 검소함 때문에 시장에서 사온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고 명품이나 화려한 액세서리 같은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그냥 시장통에서 떡볶이나 파는 무식한 늙은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치가 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딸아이 지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적금, 그 돈으로 사위 박민호와 시댁 식구들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죠. 지혜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손흥민 선수의 팬이었고 언젠가 꼭 영국에 가서 토트넘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관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왔던 겁니다. 우체국 구급 공무원인 지혜의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도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면서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박민호가 그 통장을 몰래 훔쳐 해약했고 자기 엄마와 누나까지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지혜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이 사라진 걸 알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박민호는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가장이 돈 좀 쓴 게 무슨 죄냐.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느냐. 엄마랑 누나한테 효도 좀 하는데 그것도 못 참겠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한 목소리로 지혜를 이기적인 여자라고 몰아세웠다고 하더군요. 지혜가 울면서 전화로 제게 말해줬을 때 저는 당장 사돈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재수없는 떡볶이 할망구가 왜 남의 집에 찾아왔냐며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때 참았습니다. 딸아이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항 출국장 앞에서 저는 멀찌감치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지혜가 그토록 좋아하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었죠. 그것도 지혜 돈으로 산 옷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시누이 박수진은 손에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전부 지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 돈으로 여행 가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도 데려가줘. 10년 동안 모은 내 돈인데 왜 나는 빼고 가? 나도 손흥민 보고 싶어. 제발.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야, 그만 좀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창피하게. 그렇게 말하며 지혜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지혜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쓸리면서 까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가 공항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수진이 바닥에 넘어진 지혜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옳게. 진짜 꼴이 너무 창피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좀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가면 손흥민이 싫어할 거야. 너 같은 촌스러운 애가 경기장에 오면 손흥민 기분 나빠서 골도 못 넣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TV로나 봐. 어차피 너는 영국 가도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고 이를 악물어서 턱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민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출국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뒤따라가면서 마치 지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떠들며 웃었습니다. 박민호 일가가 출국 게이트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지혜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지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저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저렇게 짓밟혀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을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뛰쳐나가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지금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만 내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요. 딸아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저들이 피눈물로 되갚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둥 뒤에서 나와 지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더니 지혜는 제 품에 안겨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딸의 어깨를 꽉 안아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주머니 속에서 제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계획 말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가 박민호를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박민호는 분당 서현동에 있는 시중은행 대리였고 지혜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둘은 친구 소개로 만났고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박민호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빛이 차갑고 웃을 때도 입만 웃지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가 좋아하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도 별로라고 했지만 우리 부부는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상견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 여기 좀 후진데요? 우리는 신사동 고급 한식당, 미담정 같은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집이 한 상에 20만 원씩 하는 곳인데 후지다니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아드님이 좋은 곳 다니시나 봐요. 우리 딸이 복 받았네요.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시누이 박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 은행 다니거든요. 분당에서 제일 큰 지점이에요. 그 말에는 너희 딸은 그냥 우체국 공무원이잖아. 그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슬쩍 물었습니다. 사돈께서는 뭐 하세요?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어머, 그럼 떡볶이 냄새가 몸에 배었겠네요. 전 그 냄새 정말 못 참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죠.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올케 고생 많았겠다. 그 말에 담긴 조롱을 저는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끝까지 차갑더군요. 그 상견례가 끝나고 지혜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괜찮은 집안 남자를 만날 걸 그랬어.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괜찮은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하객도 200명 정도 왔고 비용도 넉넉하게 들였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혹시 신혼집 전세금은 얼마나 보태주실 거예요? 우리는 3억까지 낼 수 있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비웃더군요. 역시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관념이 없으시네. 3억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지혜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분당 서현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박민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직원 사택이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혼집에 들락거렸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지혜는 퇴근하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는 날이면 밤 10시까지 설거지며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지혜가 피곤하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뭐가 힘들어?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 우리 며느리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진지 차려야 했어.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도박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수원 광교 쪽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불법 도박장에 드나든다는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혜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갚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죠. 지혜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퇴근 후 몰래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우연히 지혜가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근처에서였죠. 제가 놀라서 전화했더니 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돈을 자꾸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밖에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딸을 불러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지혜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내가 돈 줄 수 있었잖아.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달라고 해요? 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는 지혜에게 2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빚 좀 갚고 대리운전은 그만둬. 엄마가 속상하니까. 하지만 지혜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강제로 지혜 통장에 넣어줬죠. 그런데 그 돈마저 시어머니에게 다 뜯겨갔습니다. 지혜가 통장에 돈이 생긴 걸 남편한테 말했고 박민호가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바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한테 받은 돈 나한테 달라고 했답니다. 지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시집와서 효도는 안 하고 친정 엄마한테만 잘하냐? 우리 아들 벌어온 돈으로 네가 먹고 사는 주제에. 그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그 돈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6개월 뒤였습니다. 지혜는 제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서
결국 털어놨죠.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장 사돈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혜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줘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시댁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고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방에 손흥민 선수 포스터를 붙여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흥민 선수 경기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혼집 작은 방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언젠가 꼭 영국에 가서 경기를 보겠다는 꿈을 키웠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포스터마저 찢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지혜 집에 들렀다가 방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답니다. 이게 뭐야? 시집온 여자가 다른 남자 사진을 방에 붙여놔? 지혜가 손흥민 선수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 늙어서 주책이다. 시집온 여자가 축구선수 덕질이나 하고 있네. 그러면서 포스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지혜가 그 이야기를 하며 올 때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의 소중한 걸 함부로 찢어버리다니. 그리고 며칠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민호가 지혜 몰래 쏘니 적금 통장을 찾아냈던 겁니다. 지혜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다고 했는데 박민호가 집을 뒤져서 찾아낸 거죠. 통장을 본 박민호는 자기 엄마와 누나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지혜 도장을 위조해 통장을 해약했습니다. 3,6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지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해약 문자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지혜가 남편을 다그쳤지만 박민호는 뻔뻔하게 말했답니다. 가장이 돈 좀 쓴 게 무슨 죄야? 엄마랑 누나한테 효도 좀 하는데 그것도 못 참아? 넌 맨날 친정 엄마한테만 잘하잖아.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떴습니다. 지혜야,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니? 우리 아들 벌어온 돈으로 네가 먹고 사는데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이는 더했죠. 올케는 원래 이기적이야.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셋이서 지혜를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제게 전화했을 때 저는 당장 사돈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재수없는 떡볶이 할망구가 왜 남의 집에 찾아왔어요? 당신 딸이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다녀요. 그러면서 현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딸아이가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비웃으며 떠났죠. 제 가슴 속에 쌓였던 모든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설 때였습니다. 지혜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저는 곧바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제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그날은 제 차를 직접 몰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S클래스였죠.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산 차였는데 딸아이도 이 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저는 늘 딸 앞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했거든요. 차를 몰고 강남대로를 달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차미란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전화 주신 대로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입고 다니던 허름한 점퍼를 벗어던지고 옷장에서 샤넬 트위드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제야 현숙이네 떡볶이 회장 김현숙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 500억 자산가의 모습 말입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준비해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박민호의 신상 정보부터 은행 근무 기록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 35세, 분당 서현동 소재 한국제일은행 지점장, 연봉 8,500만 원. 그런데 그 아래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다수 발견. VIP 고객 계좌에서 총 1억 2천만 원 인출, 개인 계좌로 이체 후 현금화 추정. 그 돈으로 명품 구매 및 해외여행 경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사위놈이 은행 돈까지 손을 댔던 겁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시어머니 최영자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원 광교에 거주, 남편은 10년 전 사망, 그리고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광교 외곽 비닐하우스 불법 도박장 단골 출입자, 최근 3년간 도박 빚 추정 8천만 원, 며느리 및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 심지어 시어머니는 도박장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끌어오면 수수료 받는 시기였죠.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신우이 박수진이었습니다. 38세, 무직, 알코올 의존증 진단 이력 있음. 그리고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 전력 있음, 피해자와 합의 후 불기소 처분.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후유증 재발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사람을 치고도 돈으로 무마했던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이었죠.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했습니다. 저 인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말이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점장 박민호가 근무하는 한국제일은행 서현지점 건물이 회장님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점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산 건물이었죠. 그 건물을 은행에 임대를 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민호는 지금 장모인 제 건물에서 일하면서 장모를 시장통 떡볶이 할망구라고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제 회사 고문 변호사였죠. 15년 전부터 저희 회사 법률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차 실장, 강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당장 좀 오시라고 해. 급한 일이 있다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30분 후 강민수 변호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셨다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이 자료들 좀 봐. 그리고 내 사위를 감옥에 보낼 방법을 찾아줘. 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은행 고객 자금 횡령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입니다. 게다가 금액이 1억이 넘으니
집행유예도 어렵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소 준비해줘. 한국제일은행 본점 감사팀한테도 제보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최영자는 불법 도박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신우이 박수진은 뺑소니, 피해자 측과 접촉해서 재고조 도와줘. 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사위분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 그 인간은 이미 내 사위가 아니야. 내 딸을 저렇게 짓밟은 놈을 어떻게 사위라고 불러? 강 변호사, 난 저 인간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안 할 거야. 아니,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 딸이 흘린 눈물만큼 저 인간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할 거야. 강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혼자 방에서 울고 있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존 캠벨. 영국 런던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5년 전 제가 런던에 현숙인의 떡볶이 1호점을 낼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런던은 지금 오전이었을 겁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로 미세스 김. 얼마만이야?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존, 오랜만이에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가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 토트넘 홈 경기 티켓 2장 구해줄 수 있어요? VIP 스카이박스로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렵긴 한데 내가 토트넘 후원사 중 한 곳 사장이랑 아는 사이야. 연락해 볼게요. 근데 왜 갑자기 축구 티켓이야? 당신 축구 관심 없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손흥민 선수 팬이거든요. 딸한테 선물 좀 해주려고요.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이틀 안에 연락할게요. 끊지 말고 며칠 후에 박민호 일가가 런던에 올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조사해 줄 수 있어요? 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조사? 무슨 일인데?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내 사위가 내 딸 돈을 훔쳐서 가족들이랑 유럽 여행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런던에 사설조사회사 아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부탁해 볼게요. 사진이랑 정보 보내주면 추적해서 보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박민호 일가는 2주간 유럽 여행 일정이라고 했죠. 로마에서 3일, 파리에서 5일, 그리고 런던에서 4일. 저는 빨간 펜으로 4월 27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박민호 일가가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에 도착하는 순간 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차 실장, 한국제일은행 본점 감사팀장 연락처 알아?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 회사가 그 은행 VIP 고객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팀장한테 연락해서 4월 26일 오후 5시에 박민호 횡령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낼 거라고 미리 알려줘.
그리고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도 같은 시각에 제보할 거라고 비서실장이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하필 26일입니까? 저는 달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민호 일가가 파리에서 런던행 기차를 타는 게 27일 오전이야. 그 전날 저녁에 고발이 들어가면 27일 새벽부터 모든 카드 사용 정지 및 출국 금지 요청에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질 거야. 국제 형사 공조 요청도 들어가고, 그럼 박민호는 런던 가는 기차를 타기 직전에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여권이 무효화되는 걸 알게 돼.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치밀하십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제 맛 아니겠어? 그날 밤 저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민호의 횡령 증거는 이미 확보했고 시어머니의 불법 도박 증거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뺑소니 사건도 재수사를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딸아이에게 진짜 손흥민 경기를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VIP석에서 엄마와 함께요. 저 인간들이 빼앗아간 꿈을 제가 100배 1000배 더 크게 만들어서 돌려줄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 걱정하지 마.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잠시 후 지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자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딸을 울린 저 인간들을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일이 흘렀습니다. 4월 27일 아침이었죠. 저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존 캠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각으로는 27일 새벽 1시쯤 되었을 겁니다. 존이 고용한 사설조사원이 파리 북역에서 박민호 일가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펼쳐질 복수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강 변호사는 어제 오후 5시 정각에 한국제일은행 본점 감사팀과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박민호의 횡령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 사용 정지와 여권 무효화 조치와 출국 금지 요청을 함께 넣었죠. 이미 해외에 나가 있으니 출국 금지는 의미가 없지만 여권 무효화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 변호사가 어젯밤 전화로 확인해 줬습니다. 회장님,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27일 새벽부터 박민호의 여권은 무효 처리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전부 정지됩니다. 은행에서도 직권해고 절차를 시작했고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존 캠벨이었습니다. 미세스 김, 지금 파리 북역입니다. 당신 사위 일가가 막 도착했어요. 아주 들떠있네요.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고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상태는 어때요?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천국에 온 기분인 것 같아요. 사위분이 토트넘 유니폼 입고 있고 시어머니분은 에르메스 쇼핑백 들고 있어요. 시누이분은 샤넬 가방을 들고 있고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곧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존은 현지 조사원을 통해 30분마다 사진과 상황을 제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파리 북역 대합실에서 박민호 일가가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건 분명 지의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루이비통 가방을 자랑하듯 들고 있었고 신우이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인간들은 지금 천국에 있다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10분 후면 그 천국이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 런던 시각으로 오후 8시 30분쯤 되었을 때 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세스 김, 그 사람들이 지금 유로스타 개찰구 앞에 섰어요. 런던행 기차 타려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존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원이 멀리서 촬영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 이런. 개찰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위분이 당황하고 있어요. 티켓이 취소됐나 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분이 지금 창구로 뛰어가고 있어요. 카드를 꺼내서 재결제하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카드가 안 되나 봐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위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위분이 지금 여러 카드를 꺼내서 시도하고 있는데 전부 안 되나 봐요.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면서 뭔가 설명하고 있어요. 아, 사위분이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뭔가 심각한 내용인가 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경찰청에서 보낸 거예요.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이죠. 존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세스 김, 당신이 그걸 신고한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그 사람이 내 딸 돈을 훔쳐서 여행 온 거니까요. 은행 돈까지 횡령한 증거도 있고요. 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당신 정말 무섭네요. 지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위한테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파리 북역 개찰구 앞에서 박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옆에 서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이가 공항 바닥에 넘어져 울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죠. 아니,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세스 김, 런던행 기차가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타지 못했고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기차를 쫓아가려다가 영무원한테 제지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멘탈 붕괴 상태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복수는 성공이네요. 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주세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사원한테 24시간 추적하라고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일가는 지금 파리 한복판에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로 발이 묶인 겁니다. 카드는 전부 정지되었고 호텔 체크아웃은 이미 했을 테니 돌아갈 방도 없죠. 현금도 명품 쇼핑하느라 거의 다 썼을 겁니다. 지금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겠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비서실장 참이란이 회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국제일은행 본점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민호 지점장 직권해고 처리 완료했고 형사 고발도 접수했답니다. 은행 측에서도 자체 조사 들어갔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사택 퇴거 명령도 내려갔겠네요? 비서실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미 어제 퇴거 명령서가 발송되었답니다. 2주 안에 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박민호가 해외에 있으니까 명령서는 그냥 문 앞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지혜 씨 남편인데. 저는 차갑게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차 실장, 우리 지혜가 공항 바닥에 넘어져 울던 거 내가 직접 봤어. 그 애가 10년 동안 모은 돈을 훔쳐서 여행 가면서 지혜는 빼고 간 거야. 그게 남편이 할 짓이야? 아니, 사람이 할 짓이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저 인간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지옥을 맛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딸을 울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파리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지켜볼 거예요.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절망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항공권을 보내줄 거예요. 물론 경유 3회의 대기시간 20시간짜리로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치밀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치밀해야 제맛이에요. 그냥 한 방에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통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고, 다시 희망을 주었다가 또 빼앗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날 저는 회장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존 캠벨의 보고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다음 단계의 복수를 계획하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존 캠벨에게서 첫 번째 상황 보고가 왔습니다. 미세스 김 큰일 났어요. 사위분이 은행에 전화를 걸었는데 본점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지금 기차역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은행 돈을 횡령한 사람이 억울하다니 웃기는 소리네요.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함께 있던 여자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마 불륜 상대인 것 같던데 박민호가 해고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짐 챙겨서 혼자 택시 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쥐새끼처럼 도망갔군요.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쫓아갔는데 택시는 이미 떠나고 없더라고요.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지금 기차역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어요. 옆에 있던 최영자 씨와 박수진 씨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화창한 봄날이었죠. 하지만 파리에 있는 저 인간들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겠습니다. 몇 시간 후 존에게서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미세스 김 그 사람들이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체크아웃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카드가 전부 막혀서 결제가 안 돼요. 현금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호텔 직원이 나가라고 하는데 최영자 씨가 로비에서 울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품 쇼핑하느라 현금을 다 썼겠죠. 존이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조사원이 지난 며칠간 추적한 결과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쇼핑 100만 10개가 넘어요. 다 가짜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차 실장, 파리에 있는 박민호 일가가 묵었던 호텔 이름 알아낼 수 있어요? 존한테 물어봐서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몇 분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말에 지구에 있는 4성급 호텔이랍니다. 하루에 300유로 정도 하는 곳이고요. 5박을 했으니까 1,500유로, 하나로 230만 원 정도 쓴 셈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도 내 딸 적금에서 나간 거네요. 좋아요. 그 호텔에는 절대 다시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카드 결제 시도하면 전부 거부되도록 은행 측에 다시 확인하고요. 저녁 무렵 존에게서 세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약간 안타까워 보였죠. 미세스 김 그 사람들 지금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배가 고픈지 맥도날드에 갔는데 거기서도 카드가 안 돼서 못 먹고 나왔어요. 박수진 씨가 들고 있던 샤넬 가방을 팔려고 중고 명품 매장에 갔는데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사가 돋보기로 보더니 짝퉁이래요. 길거리에서 파는 조잡한 가짜라고. 박수진 씨가 소리 지르면서 진짜라고 우겼는데 감정사가 가방을 가게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보고 박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대요. 저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짜였어요? 존이 확인했습니다. 네, 조사원이 확인한 결과 로마에서 산 명품들이 전부 가짜였대요. 길거리 사기꾼한테 속은 거죠. 그 사람들이 명품인 줄 알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전부 짝퉁이었던 거예요. 루이비통 가방은 하나로 80만 원 주고 샀는데 진짜는 300만 원이 넘는 제품이거든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샀던 거죠. 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샀나 보네요.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최영자 씨가 들고 있던 루이비통 가방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가짜래요. 에르메스 스카프도 가짜고요.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밤 10시쯤 존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미세스 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에펠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제대로 된 외투도 없고요. 박수진 씨가 떨면서 울고 있고 최영자 씨는 박민호한테 계속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당장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요. 박민호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딸이 공항 바닥에 넘어져 올 때 저 인간들은 비웃었어요.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세스 김 혹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존, 당신은 내 딸이 어떻게 당했는지 몰라요. 7년 동안 저 사람들한테 돈 뜯기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참고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10년 가까이 모은 돈마저 빼앗기고 꿈까지 짓밟혔어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계속 지켜볼게요.
다음 날 아침 존에게서 사진이 여러 장 전송되었습니다. 에펠탑 아래 공원 벤치에서 박민호 일가가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자는 구겨진 명품 가짜 가방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고 박수진은 벤치 끝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세스 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그 사람들을 알아봤대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어요. 제목이 은행 지점장 가족의 추태래요.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차 실장, 한국 인터넷 검색해봐요. 박민호로요.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벌써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요. 댓글도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파리 거리에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박민호 일가가 찍혀 있었죠.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저 사람 우리 은행 지점장 아니에요? 완전 망신이네요. 어쩌다 저렇게 됐대요? 가족들이랑 여행 왔다가 노숙자 됐네요.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던데요. 부인은 어디 갔대요? 부인 빼고 시댁 식구들이랑만 여행 갔다니 진짜 최악이네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한국에 돌아가도 얼굴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오후가 되자 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세스 김, 박민호가 지금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중전화 부스에 서 있는데 동전이 없는지 망설이고 있어요. 최영자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면서 실브레 플레 하면서요. 동전 좀 달라는 프랑스어인데 발음이 엉망이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범죄자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세요. 존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국제거지가 됐어요. 박수진 씨는 쇼핑백에 든 가짜 명품들 옆에 앉아서 멍하니 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잘 있어?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저 괜찮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민호 오빠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파리에서 노숙자처럼 있는 사진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 넌 걱정하지 마.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한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는 안 참아. 네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 사람들한테 돌려줄 거야. 지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10년 가까이 모은 돈 훔쳐가고 너 빼고 여행 가면서 비웃었잖아.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야. 아니, 100배, 1000배로 돌려주는 거야. 지혜가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시집가서 엄마한테 걱정만 끼쳤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잘못한 건 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이제 자유야. 곧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고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어.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이미 이혼 결심했어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지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지혜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혜가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박민호 일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시원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실장, 박민호 일가한테 항공권 하나 보내줘요. 경유 3회, 대기시간 20시간짜리로요. 가장 싼 걸로요. 비서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파리에서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지옥을 맛봐야죠. 길거리에 나앉은 꼴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고 법의 심판까지 받게 할 거예요. 3일 후 존 캠벨이 확인해 준 대로 박민호 일가는 프랑스 영사관의 도움으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항공권은 파리에서 두바이를 거쳐 방콕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오는 것이었죠. 총 비행 시간만 20시간이 넘고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30시간이 걸리는 지옥 같은 일정이었습니다. 존이 공항에서 그들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세스 김, 그 사람들 지금 비행기 탔어요. 완전히 좀비 같아요. 머리는 떡이 지고 옷은 더러워지고 냄새까지 나요. 공항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하더라고요. 다른 승객들도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려고 하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세스 김. 당신 딸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위놈은 진짜 쓰레기네요. 당연히 벌 받아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박민호 일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건 3일 후 아침 8시였죠. 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실장, 3일 후 아침에 우리 분당 서현동 건물로 가요. 용역 직원 5명도 데리고요. 체격 좋은 사람들로요. 그리고 강 변호사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직접 나서시는 거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제 얼굴을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됐어요. 시장통 떡볶이 할망구가 아니라 현숙이네 떡볶이 회장 김현숙의 진짜 모습을요. 그날 밤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3일 후에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지혜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요,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시댁이야.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가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작별 인사지.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까. 3일 후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박민호 일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공항에 보낸 사람이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정말 말이 아니었죠. 박민호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토트넘 유니폼은 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분당 서현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건물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혜도 옆에 있었고 용역 직원 5명도 대기하고 있었죠. 강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허름한 옷이 아니라 샤넬 트위드 재킷과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짜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찼습니다.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넌 그냥 옆에만 있어줘.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날이 될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택시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박민호 일가가 비틀거리며 내렸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습니다.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악취였죠. 박민호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돈 드릴게요.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택시 기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빨리 가서 가져와요. 안 가져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박민호가 황급히 건물 입구로 뛰어갔고 최영자와 박수진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박민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박민호가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최영자가 문에 붙어 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뭐야? 뭔가 붙어 있어. 박민호가 종이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우리 쫓겨났어요. 은행에서 퇴거 명령 내렸어요. 2주 안에 나가라고요. 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집이잖아. 네가 직원이니까 싸게 사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란 말이야.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택이에요. 은행 소유 건물이고 직원들한테 싸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해고됐으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최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그럼 우리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야? 박수진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호텔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가 다 막혔어. 현금도 없고 호텔도 못 가. 바로 그때 저는 지혜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용역 직원들과 강 변호사가 뒤따라왔죠. 박민호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모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왔냐고? 내 건물인데 왜 못 와? 박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건물이라니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건물 전체 내 법인 소유야. 한국제일은행에 임대 준 거였어. 너 해고됐으니까 당연히 방 빼야지. 박민호가 서류를 주워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서류에는 명확하게 건물 소유주가 주식회사 현숙이네로 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한국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가격도 적혀 있었죠. 감정가 120억 원. 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세요? 120억짜리 건물을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놀랐어? 네가 그동안 무시하던 떡볶이 할망구가 사실은 너보다 수천 배 부자였어. 강남 빌딩 세 채 주인이고
현금 자산만 500억 원이야. 전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280개 운영하고 있고 최영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중얼거렸죠. 말도 안 돼. 사돈이 재벌이었어? 그럼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분이. 박수진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요. 저는 지혜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지혜야, 할 말 있으면 해. 지혜가 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는 아내를 보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려줘.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지혜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가 입고 있는 토트넘 유니폼을 잡아당겼죠. 박민호가 깜짝 놀라며 물러서려 했지만 용역 직원 한 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옷 내 돈으로 샀어. 내가 10년 가까이 모은 돈으로. 근데 당신 같은 범죄자가 입을 자격 없어. 그리고는 가위로 유니폼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박민호의 유니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당한 것보다는 약해. 너는 내 꿈을 찢었잖아. 10년 동안 모은 내 희망을 산산조각 냈잖아. 최영자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이 앞을 막아섰죠. 저는 최영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이 공항 바닥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어디 있었어? 비웃으면서 유럽 여행 갔잖아.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야. 최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잘할게요. 아니, 이제부터는 며느리 아니라 황후처럼 모시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그런 거 없어.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화가 안 풀려. 7년 동안 돈 뜯어가고 대리운전까지 시키고 손흥민 포스터 찢어버리고 마지막엔 10년 모은 돈까지 훔쳐갔잖아. 그리고 용역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 건물 밖으로 내보내요. 용역 직원들이 박민호 일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박민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 이 건물 전체가 내 거야. 너는 그냥 세입자였을 뿐이고 이제 쫓겨난 거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들 누구야? 은행 지점장 아니에요? 파리에서 노숙자 됐다던 그 사람들 인터넷에서 봤어요. 횡령했다던데? 완전 망신이네. 저렇게 쫓겨나는 거 보니 진짜 집도 없나 봐. 박수진이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그들을 길거리로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택시기사가 박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택시비 줘. 박민호가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택시기사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호가 제 발밑에 기어와 바지를 붙잡았죠. 장모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지혜한테도 잘할게요. 평생 잘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손 치워. 내 딸 울린 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어. 감옥에서 실컷 반성해.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민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박민호 일가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박민호 씨, 이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입니다. 50억 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접수되어 있고요. 곧 경찰이 올 겁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50억? 이게 무슨... 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가 7년간 받은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 명예훼손 등등 다 합쳐서 50억입니다. 물론 다 받아낼 순 없겠지만 당신이 가진 거라도 전부 압류할 겁니다. 차에 타자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속이 시원한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저 인간들이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진짜 끝나는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저 이제 이혼 소송 시작할게요.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려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거리에 나앉은 박민호 일가를 마지막으로 훑어봤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잃은 그들의 모습은 딱 지혜가 공항에서 느꼈을 그 절망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했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법의 심판을요. 박민호 일가가 길거리에 나앉은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지혜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거 경찰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경찰차 2대가 건물 앞에 멈췄고 형사 4명이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하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일가 쪽으로 걸어갔죠. 형사 1명이 박민호 앞에 섰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형사가 수첩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국제일은행 VIP 고객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행 본점 감사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VIP 고객 3명의 계좌에서 각각 4천만 원씩 인출했고 당신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가 현금화했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거래 내역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박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형사는 단호하게 박민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감싸는 소리가 들렸죠. 바로 그때 다른 형사 1명이 최영자 앞으로 갔습니다. 최영자 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방조 및 도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최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나는 도박 안 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원광교 외곽 비닐하우스 도박장 출입 기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년간 총 157회 출입했고 손님을 끌어오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도박빚도 8천만 원이 넘고요. 최영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요. 세 번째 형사가 박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진 씨, 5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재고소를 했고 당시 합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합의했잖아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가 척추 손상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나왔고요. 재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박수진도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민호가 수갑찬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영자가 경찰차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박수진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지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횡령 금액이 1억이 넘으니까 최소 징역 3년은 받을 거야. 집행유예도 어려워. 최영자는 불법 도박 관련해서 징역 1년에 벌금형 받을 거고 박수진은 뺑소니,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피해자가 장애 판정받았으니 최소 징역 2년은 각오해야 할 거야. 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의 심판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지. 경찰차가 출발하기 직전 저는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민호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감옥에서 나와도 당신이 발뻗을 곳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은행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권 전체에 당신 이름을 퍼뜨릴 거예요. 횡령범이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미 당신 얼굴이 다 퍼졌어요. 파리에서 노숙자 하던 모습까지요. 이제 평생 그 꼬리표 달고 사는 거예요. 박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해. 내 딸한테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동안 돈 뜯어가고 꿈을 짓밟고 마지막엔 10년 모은 돈까지 훔쳐갔잖아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감사한 줄 알아요.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지혜가 멍하니 경찰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진짜 끝이야. 저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오히려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법원에 이혼 소장 낼게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지혜를 꽉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지혜야.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강 변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혜 씨, 이혼 소송은 제가 맡겠습니다. 박민호 씨가 구속 상태니까 재판 진행이 빠를 겁니다. 6개월 안에 이혼 확정될 거예요. 지혜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하겠습니다. 50억 원 전액을 받아내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박민호가 가진 재산은 전부 압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강 변호사. 잘 부탁해요. 그리고 박민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감시해 주세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같은 데 취업하려고 해도 막아주세요. 강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까지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쪽에는 제 인맥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건 가능하죠.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동네 주민들이 여전히 수군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내일이면 또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갈 겁니다. 은행 지점장 일가 전원 체포, 횡령과 도박과 뺑소니로 구속, 그런 제목으로요. 저는 그들을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잘 보셨죠? 악한 짓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저렇게 하나요? 며느리 돈 훔쳐가고, 며느리 빼고 여행 가고, 공항 바닥에서 울게 만들고요. 그게 가족입니까? 주민이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딸이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시댁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10년 모은 돈까지 빼앗겼어요. 이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죠.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박민호 일가가 살던 곳이었죠. 이제 그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지낼 겁니다. 따뜻한 침대도 맛있는 음식도 자유도 없는 곳에서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저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속이 좀 풀려?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신기해요. 복수했는데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후련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정상이야. 복수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야. 이제 내 인생에서 저 사람들은 완전히 지워진 거야. 며칠 후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민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재판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고요. 최영자 씨도 불법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고 박수진 씨는 뺑소니, 재수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역시 구속영장 청구되었습니다. 셋 다 곧 구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 변호사. 계속 잘 부탁드려요. 지혜는 그날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배우자의 범죄 행위, 경제적 학대,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였죠. 박민호가 구속 상태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혜가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자유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요. 이제 지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딸을 지켰다는 뿌듯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지혜와 함께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와 있었습니다. VIP 스카이박스 좌석이었죠. 창밖으로는 6만 명의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이 보였고 잔디 위에서는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제 옆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 와 있는 거 맞죠? 저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진짜야. 네가 10년 동안 꿈꿔온 곳이잖아. 지혜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고 지혜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지혜를 현숙인의 떡볶이 해외 사업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혜는 우체국을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혜는 금방 배워나갔고 이제는 런던과 파리, 도쿄에 지점을 내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혜는 1년 전 공항 바닥에서 울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엄마, 손흥민 선수다. 진짜 손흥민 선수예요. 저는 웃으며 지혜 옆에서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는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전반 30분쯤 되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잡아 드리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대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슛을 날렸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고 경기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골!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골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어요. 저도 지혜를 꽉 안아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광판에 우리 모녀의 모습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카메라가 VIP석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지혜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함께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되는 화면에 우리 모녀의 행복한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서울 구치소 독방에 갇힌 박민호가 작은 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경기 중계였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전광판에 환호하는 관중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VIP석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 부인 지혜와 전 장모 김현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먹던 밥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밥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는 그냥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희는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5월 저녁 하늘은 맑고 아름다웠죠. 지혜가 제 팔을 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날들만 가득할 거야.
더 이상 울 일 없어.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어요. 다음 날 저희는 런던 소호 지역에 있는 현숙인의 떡볶이 런던 1호점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붉은 리본이 가게 앞에 걸려 있었고 현지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죠. 지혜가 저와 함께 테이프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저희의 떡볶이가 런던에서도 팔리게 되는 겁니다. 40년 전 대치동 리어카에서 시작한 떡볶이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이면 다 가는 거야. 파리도 좋고 뉴욕도 좋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야. 지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지혜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자. 런던의 저녁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죠. 저희 모녀는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간의 고생과 희생, 7년간의 고통스런 시집살이,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진리도요. 저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간 리어카를 끌며 악착같이 모은 돈도 강남 빌딩 세 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사랑하는 딸을 지켜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